속으로. 민주당의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 그리고 공화당의 JD 벤스 상원의원이 오늘 오후 6시에 뉴욕에서 부통령 후보끼리의 TV 토론을 벌입니다. 채널2, 이 CBS가 전국에 생중계를 하는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초박빙 대선에 부동층 그리고 중도파 표심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곳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사립대학이 기부자 또는 동문 자녀들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이른바 레거시 관액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 두 부통령 후보들이 오늘 드디어 TV 토론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준비를 끝마치고 뉴욕 대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월즈는 별명이 근사한 아버지라는 뜻의 Red Dad, 그리고 JD 벤스는 반대로 미친 아버지다, Mad Dad, 이런 별명으로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대조적인 성격 그리고 둘 다 애국심은 강한 군 복무를 역임한 그런 공통점도 있고 대조적인 점도 있고 아주 그 뜨거운 토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경합주 인근 중서부 러스트벨트 출신들이기 때문에 노동자 표심을 공략을 하고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 후보 정책, 신상 문제까지 파고드는 이런 그 토론 연습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후문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저녁 6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부통령 후보의 토론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그 두 부통령 후보의 토론이 과연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질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 같았으면 대통령 후보끼리 워낙 두세 번, 뭐 네 번까지도 토론을 자주 했기 때문에 네. 부통령 토론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 유례없이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통령 후보들끼리의 그 처음이자 유일한 토론도 그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8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자기 과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가 누구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팀 케인이라는 후보였는데 그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상당수 유권자가 그렇지만 지금은 그 민주당의 월즈, 공화당의 벤스 상원의원이 부통령 후보다 이런 사실 자체를 굉장히 많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쪽은 경험 부족한 여성 대통령 후보, 또 다른 쪽은 괴팍한 고령 대통령 후보, 이런 특징 때문에 네. 향후 앞으로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보좌해서 부통령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여론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민주당의 월즈 후보는 지금 어떻게 토론 준비를 진행을 할까요? 네, 자신의 자문단과 함께 그 여러 차례 연습을 마쳤습니다. 자신의 측근은 물론이고 해리스의 대선 토론 승리를 도왔던 브레인까지 포함시켰는데요. 그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벤스 후보를 대신해서 모의 토론에 참여를 해서 열띤 연습을 거쳤습니다. 그 벤스와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아이비리그 하버드 대학 출신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벤스 후보가 착용하는 빨간색 넥타이까지 똑같이 매면서 월즈 후보와 치열한 연습을 마쳤는데 전국적인 지명도가 아직까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월즈 부통령 후보가 오늘 밤 토론을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그리고 해리스 대선 후보의 국가 비전을 부각시킨다는 그런 작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고양이 숙녀, 이른바 캣 레이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화당 벤스 부통령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마 공화당의 벤스 측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를 둘 듯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또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네. 오늘 밤에 나올 것이라는 예. 거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벤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달 가까이 토론을 준비해 왔습니다. 상당한 정성인데 예. 그 트럼프 대선 캠프의 제이슨 밀러 고문을 초청하고 자신의 아내인 인도계인 우샤가 포함된 소규모 인원과 아주 혹독한 질문을 주고받는 그런 검증심사위원회 세션까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탈탈 먼지까지 터는 것을 머더보드 검증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월즈의 토론 스타일 그리고 진보 성향의 민주당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벤스가 자신이 제기했던 월즈의 이라크 파병 기피 의혹을 또 드러낼 것이고 또
월즈 후보는 시험관 IVF 시술을 받았다. 이 점까지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후보의 그 인신공격 비슷한 그런 치열한 문답 그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부통령 후보라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2인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2인자보다도 더 큰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평가가 많은데요. 그 두 사람 모두 이른바 흑수저 출신이지만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 후보의 삶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스타일도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인데요. 그 개천에서 난 용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공화당의 J.D. 밴스 후보는 엘리트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교 선생님, 미식축구팀 코치까지 역임했던 민주당의 월즈 후보는 동네 아재 같은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간 대결은 그 공화당의 힐빌리 에너지 밴스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미네소타 나이스 가이 월즈 후보 이런 표현으로 회자되는데요. 힐빌리라는 말은 가난한 백인 시골뜨기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밴스 후보 자신의 저서 이름도 힐빌리의 노래, 시골뜨기의 노래 이런 베스트셀러 자서전을 출간했고 또 반면에 그 시골 아저씨 분위기인 월즈 후보 미네소타 주지사의 아주 착한 그런 그 컨트리보이 같은 이미지로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펼쳐질 토론의 규칙은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대통령 후보의 토론 때에 비해서? 대선 후보들 간의 TV 토론과 큰 틀은 그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마이크를 계속 켜두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신 발언 순서가 아닌 경우에도 상대 후보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반박을 하면서 끼어들고 또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사회자가 판단을 하면은 마이크 소리를 끌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 머더레이터한테 있다고 CBS 방송국에서 밝혔는데요. 그 트럼프 죽이기 비난을 샀던 사실관계 확인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알아서 사실관계에 반박을 해야지 그 진행하는 기자들이 자꾸 딴지를 거는 게 그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트럼프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와 벌였던 ABC 토론에서는 워낙 트럼프 후보만 자주 팩트 체크를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수세에 몰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는 그 두 명의 진행자와 해리스까지 나는 1대3의 불리한 토론을 했다. 그런데도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 부통령 토론에서는 그런 팩트 체크 기자로부터의 반박은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트럼프 후보가 더 많이 했거든요. 네. 우리 봉 기자님은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 디베이트 보실 거예요? 네, 6시부터 그 CBS 2번 채널에서 그 볼 예정인데 그 보고 또 내일 방송에 그 설명을 해드려야죠. 봉 기자님이 좀 철저하게 보시고 내일 아침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안 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통령 후보 무슨 디베이트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는 없는데 궁금합니다. 흥미로울 때 돼요. 하이라이트라도 보시죠. 글쎄요. 그 뭐 내일 아침에 와서 어떤 뭐 누가 이겼다 졌다 뭐 이 평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가서 한번 볼까 한번. 아무래도 그 두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뭔가 이게 반짝 쨍하는 그런 거가 나온다면 투표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네, 이번 이런 대통령 반응이 선거 있다고 1% 또는 0. 몇 %대 아주 초박빙이기 때문에 그 부통령 후보의 이미지에 따라서 결심을 하는 중도파 그다음에 아직 결정을 못한 유권자가 많이 흔들릴 거고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부통령 후보 보고 정말 이번에 표 찍을까 말까 해요? 결정을 내려요? 왜냐하면 두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많고 막 진실되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하는 대통령 후보가 한 사람은 또 마이너리티의 또 여성이고 그러니까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부통령 후보를 한번 봅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싶어서요. 분들은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사립대 기부자나 동문 졸업생 자녀들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이 레거시 관행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이 어저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사립 그리고 비영리 교육기관 입학 절차에서 기부자와 동문 특혜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사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년 9월 학기부터는 서부 지역의 최고 명문 사립인 스탠포드 대학교와 그 LA의 남가주 대학교 USC 그리고 칼텍, 클레어몬트 포모나 칼리지 같은 주요 캘리포니아 사립대 신입생 선발이 많은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메릴랜드주가 이러한 법안을 제일 먼저 도입을 했고 두 번째로 캘리포니아주가 사립대 소위 말하는 뭐 무슨 특혜 이런 걸 없애기로 했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규정을 만든 이유가 우리 캘리포니아주는 누구나 능력과 기술,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운 좋은 부자 또는 권력 있는 소수 학생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서는 불공평하다. 고등교육이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지사 사무실에서 아주 이 법안의 배경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입시제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이 법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민 역사도 짧고 이런 레거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백인이나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대학교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이 가주의 하원 의원인 필팅 의원이 대입에서 돈 그리고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쳐서 안 되다. 사립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발의를 했는데 주지사가 결국 서명까지 하면서 법제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사립대학이 입학기부금을 주요 기금 원천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돈으로 가난한 학생을 도우는 일도 어렵게 됐고 따라서 다른 방식의 입학 그리고 기금 모금을 그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가을 학기의 경우에 스탠포드 대학과 USC의 신입생 7명 가운데 1명꼴인 14%가 학교 동문 또는 기부자와 가족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1학년생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적지 않은 숫자죠. 네. 이 USC에서 공부하는 한인들 중에서 한국의 집안이 좀 괜찮은 집의 학생들은 거의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아마 뭐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는 뭔가 했는데 있긴 있겠죠. 네. 또 사립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됐는데 이 뭐 반발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금전적으로나 학교 신입생 운영 측면에서 상당히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나타난 셈인데요. 그 캘리포니아 사립대학 독립협회의 크리스틴 소아레스 회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립기관이 주정부와 우리 기관의 입학 관행을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것에 우리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항변을 했고 일부 명문 사립대 관계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북가주에 있는 무명 학교인 산타클라라 대학 출신이라서 아마 콤플렉스가 작용한 건 아니야. 이렇게까지 비아냥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6년 전인 1998년에 주립학교의 레거시 특혜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립대학을 같이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비슷한 제도를 먼저 금지시킨 메릴랜드주에 이어서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사립대 특혜를 없앤 두 번째 장소가 됐다고 보도를 했는데 콜로라도주,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만 이 세 개 주는 사립은 놔두고 공립대학교만 레거시 관행을 금지시키면서 캘리포니아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의 항만 노조가요. 오늘부터 동남부 지역의 항구에서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인데 짤막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 오늘 10월 첫날부터 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안 멕시코만 일대에 36개 항만 화물 선적 그리고 하역 작업이 중단이 됐고 그 단체 협상 갱신이 되지 않으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발생했는데 노조는
너무 임금 인상폭이 적다,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기계화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사측에서는 50% 임금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는데도 파업을 47년 만에 한 것은 부당한 요구다. 이렇게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결국 동부지방 화물하역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 우리 있습니다. 한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예, 이게 네. 미국 경제에 상당히 좀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최대 도시 뉴욕 근처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 숫자만 10만 개입니다. 예. 식품에서 자동차까지 공급망 흐름이 중단되면은 운임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파업으로 미국 경제 하루에 50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백악관도 이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빨리 양측이 합의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 70살 이상의 시니어 운전자들은 앞으로 면허증을 갱신할 때 더 이상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상당히 기쁘시겠습니다. 또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법안들의 막판 처리에 나섰는데 어제 서명한 법안 가운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암스테르담 스타일의 대마초 카페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체외 수정을 위한 시험관 시술 IVF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시니어 운전자들 70살 이상의 시니어 운전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더 이상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어제 70살 이상 운전자 대부분이 운전면허 갱신할 때 필기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인을 비롯한 시니어 운전자들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저희 라디오 코리아로도 어제 오늘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와요. 걸려왔고요. 그래서 필기시험 보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엄청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70살이 넘어서 운전면허 갱신할 때 필기시험 반드시 봐야 하다 보니 여러 번잡스러움이 뒤따랐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필기시험 보러 DMV에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엔 필기시험 난이도까지 높아져서 이전보다 준비하는 데 있어 쉽지 않다는 그런 평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졌다고.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게다가 컴퓨터 통해서 시험 봐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방법이 또 아무래도 능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 어려움이 뒤따랐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필기 시험은 안 봐도 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관심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70살 이상 운전자분들 가운데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돼서 필기시험 보라 이런 편지 받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필기 시험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올해 2024년에 곧 운전면허가 만료되는 시니어 운전자들 가운데 일부에겐 이미 갱신 통지서가 발송돼서 필기시험 봐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DMV로부터 그런 메일을 받았다 하더라도 DMV에 이제 가게 되면 그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그러니 필기시험에 한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70살이 지난 모든 시니어가 해당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어떤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꼭 봐야 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네, 당연히 처음 운전하는 사람 비롯해서 운전 기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필기시험 봐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운전자는 자신의 기록이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엔 필기시험 봐야 하는데요. 먼저 면허 만료일 이전 2년 동안 2차례 이상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 아하. 그리고 또 면허 만료일 이전 3년 동안 3차례 이상 사고 이력이 있을 경우엔 필기시험을 봐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면허 만료일 이전 2년 동안 DUI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역시 필기시험 봐야 하겠고요. 면허 만료일 이전 2년 동안 위반 포인트가 1점 이상인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필기시험 갱신할 때 봐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켓을 받은 사람들도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은 그 경우를 제외하고
말고 다른 시니어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필기시험 면제되고 그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한가요? 70살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하기 위해서 여전히 DMV 사무실 방문해서 시력 검사를 받으셔야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촬영도 새로 하셔야 합니다. 근데 뭐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다른 운전자들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DMV가 규정을 바꾼 배경이 뭘까요?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요, 지금까지 모든 운전자가 70살이 돼서 운전면허가 만료되면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그건 사실 정책일 뿐 법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위반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필기시험,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폐지시킨다고 전했습니다. DMV 방문해야 하는 사람 수천 명이 줄어들거나 뭐 사무실에서 보내는 그 시간 자체가 줄어들면 그럼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해야 하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그렇죠, 것이란 그렇죠. 그런 기대입니다. 네, 이번에 그 DMV가요 자격이 되는 70살 이상 되시는 시니어 운전자분들이 필기시험을 다시 봐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소식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펄쩍펄쩍 뛰고 싶을 맞아요. 정도로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70살 이상 되는 네. 운전자, 시니어 운전자는 3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걸로 집계되고 많으십니다. 있습니다. 네. 이들 모두 이 소식을 다 환영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70살 이상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 규정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지금 70살과 이전의 70살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럼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70살이 넘었다고 필기시험 또 치르게 하는 그 규정은 변화한 고령화 세태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런 가운데 결국은 바뀌게 돼서 한인 사회에서도 많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70살 이상의 시니어들의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내용은 한 2년 전부터 LA 타임스가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그런 네. 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언론의 파워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 그럼요. DMV가 그냥 LA 타임스에 몇 번 그냥 기사 내니까 그냥 꼬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언론 통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이제 어제가 9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제까지도 이 막판 법안 처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이 엠스테르담 스타일의 대마초 카페를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고 말았네요. 네,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뉴섬 주지사가 암스테르담 스타일 대마초 카페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AB 1775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로컬 정부, 이 지자체에서 대마초 비즈니스들이 카페를 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카페냐? 고객이 그 안에서 대마초를 소비할 수 있고 동시에 대마초가 첨가되지 않은 음식과 음료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대마초 판매 업소에서 앞으로 음료, 음식을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엔 캘리포니아주의 이 합법적 마리화나 매장들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젠 로컬 정부 허가를 받는다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라이센스가 있는 대마초 소매 업체와 소규모 비즈니스들은요, 대마초가 함유되지 않은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라이브 이벤트도 주최할 수 있고 티켓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암스테르담 카페라고 일컫는 겁니다. 이 암스테르담 카페를 모델로 한 이 법안은요, 대마 관련 비즈니스들이 제품을 확대시켜서 보다 다양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합법적 대마초 비즈니스들이 암시장 그 셀러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은 2025년 내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일겠는데요. 네, 뉴섬 주지사가 사실 지난해 비슷한 법안, 이전 버전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그게 이 스모크 프리 워크플레이스 프로텍션,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호하는 이유를 들어서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어제 서명한 이 새 법안에는 직원들에게 간접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 알리고 마스크를 착용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정상화하고 타바코 산업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 관련 한 단체는요, 뉴섬 주지사 결정에 아주 실망감을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이 법안은 담배 흡연조차 금지된 곳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한 프로포지션 64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네. 위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네. 이거 뭐 한번 여기 구경하러 가겠다고 그래서 이 카페에 갔다가 말이죠. 뭐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또 혹시라도 무슨 뭐 이 테스트할 때 또 뭐 이게 뭐 검출이나 되고 그렇게 되면 네, 또 그럴 수 있죠. 한국에서는 또 그거 뭐 맞습니다. 마약 네. 위반으로 또 입건이 될 거 그럴 아니겠습니까? 수도 있겠네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금 더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 가운데 거기 장소에 있는 그 모습이 또 그렇죠, 사진에 그렇죠. 사진 하나 찍혀가지고 찍힌다든지 그러면 큰일 이런- 나죠. 네. 또 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안이 있죠. 이 체외 수정, 즉 시험관 시술, IVF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는데요. 네,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이 뉴섬 주지사가 SB 729 법안에 지난 일요일 서명함으로써 특정 건강보험 회사들에선 불임 치료와 또 시험관 비용을 커버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험이 없다면 사실 그에 대한 비용 수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 협회에 따르면 IVF 사이클당 평균 12,000달러 정도 든다고 하고요. 예. 다른 한 산부인과 의사는 25,000달러 이상 들어간다고 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시술 받는 것 자체가 비용 측면에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 원하는 가족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걸 자기 자신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내년 7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만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 보험료가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직장에서 휴가는 직원들에게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제한 유급 휴가를 주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 무제한이라는 뜻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이 휴가를 가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이 무제한이라는 단어가 요즘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는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유급 휴가의 혜택이 있다면 보통 1년에 한 5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제공하는 게 통상적이긴 합니다. 이 무제한 유급 휴가, 이 무제한 PTO는 이 연초에 정해져 있는 유급 휴가 날짜를 정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대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직원들에게 필요할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제공이 되고요. 또한 직원으로서 업무 시간에 상당히 유연성 있게 일을 하고 좀 더 생산적인 근무 시간이 되도록 장려하는 그러한 policy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업무만 만족스럽고 그리고 결근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 다른 직원들하고 어떠한 휴가 시간을 조율해서 직원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무급 휴가가 직원이 할 일이 없으면 마음대로 출근하지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특정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최근 몇 년간 저희들이 잘 아는 그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 뭐 링크드인, 트위터 같은 이러한 텍 회사들이 무제한 유급 휴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트렌드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휴가 정책이 많은 관심을 끌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스몰 비즈니스나 아니면 공장 같은 작업 환경에서는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불가능한 그렇죠.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얼마나 쉬든지 얼마나 휴가를 갔든지 업무만 해내면 된다라는 업무 실적과 직원의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어떻게 보면 이 모던데이의 업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무제한 휴가 정책은 직원들은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 좋을지 안 좋을지 조금 궁금한데요. 뭐 회사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을까요? 예,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최고의 장점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수도 중요하지만 이 직원 대우와 작업 환경을 중요시하는 요즘 인력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어떤 채용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원의 사기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굉장히 좀 재미난 점입니다. 이 트러스트의 문화를 장려한다. 이 무제한 PTO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직원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 직원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되지 않는 직원은 사실 남아있기 힘든 정책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직원과 경영진과의 더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베케이션을 가고 또 의사소통을 하면서 직원의 동료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의사소통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부, 이 HR에서 이 수십 명, 수백 명의 직원의 휴가를 추적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일 좋은 장점은 이 아파서 출근해야 한다는 직원의 압박감이 없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PTO를 사용하면서 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아팠을 때 회사에 출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동료가 감염될 확률도 확실히 줄어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병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무제한 휴가도 쓰고 병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무제한을 주게 되면 네. 이 paid time off에 통상적으로는 모든 이 유급 휴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따로 또 다른 어떠한 유급 휴가 정책을 만들지는 않는 게 보통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러한 그 무제한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는 회사가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내에 있기는 한 겁니까 지금?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텍 회사나 이런 기술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모든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트렌드, 유행을 세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사실 요즘 20대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20대 또 30대의 직원들이 이러한 unlimited PTO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김종찬 기자가 LA타임스에서 일하면서 저희 라디오콜에서 방송도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LA타임스에 이렇게 무제한 휴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LA타임스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회사를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젊은이들이 이제 바라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이드를 해줄 뿐이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인 업주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 무슨 뭐 우리 보고 도대체 뭘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라는 거야 이러한 또 얘기밖에 더 나올까 하는 또 불안감도 좀 드네요. 예, 그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또 단점도 있습니다. 네.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 단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직원들의 마인드셋 아니면 멘탈리티를 놓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무제한 PTO는 작업만 완료가 되면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을 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로 그리고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이러한 폴리시가 오히려 직원에게 반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통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용한 가능한 일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은 자기 자신이 업무가 완료되었고 난 이제 일정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편해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떤 큰 주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자기 생각에는 다 끝이 나서 휴가를 낼 수가 있겠는데 이 상사나 동료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사실 표준 2주보다 적게 사용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많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제 단점은 저희들이 보통 휴가를 가지 않으면 누적이 되고 적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단점으로 하나가 이제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동료들이 부재 중인 겁니다. 언제 동료가 팀 동료가 휴가를 갈지 그리고 언제 같이 일할 수 있는지를 좀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더 많이 일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또 휴가를 좀 비교적 길게 썼다가 돌아왔을 때 나의 책상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기 생각에는 뭐 굉장히 잘하고서는 당당하게 베케이션을 갔는데 남아있는 직원들과 상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좀 위험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무제한 PTO가 있다고 할 경우에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며칠 동안이나 휴가를 가는 거예요? 뭐 몇십일씩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 무제한 PTO가 정말 무제한인가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으신데요. 일반적으로 휴가를 갈 때 추가 규칙과 어떠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무제한도 마찬가지고요. 직원의 휴가 요청이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특히 회사의 바쁜 기간이나 아니면 데드라인이 많은 마감일이 많은 그런 날짜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팀 동료들이 요청한 날에는 같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그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조건들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회사마다 이 고유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어떠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게 이제 회사의 바람직한 어떤 의도가 되겠고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휴가를 오히려 덜 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제한 휴가 계획을 적용한 직원은 연 평균 13일 동안 휴가를 내는 반면에 기존 유급 휴가가 이미 정해진 그러한 직원들은 연 평균 15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을 더 쉬는 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오히려 덜 간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고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점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무제한 PTO에는 병가도 포함됩니까? 라는 직원의 질문들이 많은데 네. 무제한 PTO에는 병가를 포함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고용주와 이 엠플로이 간의 이 밀당. 머리 싸움에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자, 네.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이 드는 거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체일 경우에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한 유럽 여행을 한 2주 정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휴가를 가는 목적으로 유럽 여행을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걸 회사에 제출을 한다. 이랬을 때 통상적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위해서 여행을 갈 때는 회사 비용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휴가 때문에 내가 휴가를 갔다 오고 그 휴가에 뒤이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좀 잘못 오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제한 PTO를 남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급 휴가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보수는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내는 것 자체도 업무 부분의 일부분이라면 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가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비용을 또 상환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네, 숙박비도 필요하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